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마이크 찼습니다. 저도. 잘 계십니까? 네. 뭐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시던데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건 뭐 크게 신경 쓰실 건 아닌 것 같고. 예. 지금 그 조금 전에 오늘 속보를 보니까 이정현 씨가 네. 공천관리위원장이 됐다고요. 국민의힘 지방선거. 아주 잘 됐습니다. 아, 그 어떤 저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죄송해요. 그 최근에 이제 그 한동훈 제명 이후에 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방선거를 향해서 이제 전열을 이제 정비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어쨌든 6.3 지방선거라고 하는 전국선거 전쟁을 한번 치러내려면 예. 뭐 총사령관 입장에서는 선봉장은 누구로 세우고 뭐 군기반장은 누구로 하고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 포석이 이제 거의 끝나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인사는 두 자리인데요. 예. 하나가 인재영입위원회 인재영입? 조정은 의원 임명.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인재영입이라고 하는 게 인지도는 좀 낮지만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영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젊은 사람들을 영입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 시대적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거나 그 시대적 흐름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그 분야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인재로 영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인재 영입에 조정훈만한 적임자가 없어요. 예. 조정훈 의원은 뭐 이 세계 경제 흐름을 누구보다도 맞아요. 잘 알고 있는 세계은행 사람이고 출신. 그야말로 글로벌한 인재 예, 예.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주 젊어요. 예. 그리고 이쪽 저쪽을 다 경험을 했고,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독재 정권과 투쟁하기 위해서 우리 쪽으로 지금 몸을 담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난번에 총선 대참패 후에 총선 참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백서 작업을 주도하다가 예, 예. 한동훈 세력과 정면으로 맞섰던 그런 경험과 이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은 진짜 이 우리 국민의힘이 필요로 한 인재를 제대로 발굴하고 또 이것을 강단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인재 영입을 포함해서 예. 공천 전반을 다룰 이 공천의 실무 책임자는 공관위원장이거든요. 예, 예. 이 공관위원장에 이제 오늘 이정현 전 대표가 임명이 됐어요. 예, 예. 이재명 전 대표만큼 이 정당을 특히 국민의힘을 저 바닥에서부터 이 머리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당뇨 출신이죠. 민정당 당뇨. 그러죠. 예. 예. 민정당의 공채 출신이에요. 공채. 그것도. 예. 예. 그래서 밑에서부터 한 단계 올라가지고서 당 대표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에 관한 한 이재용 의원이 모르는 건 아무도 몰라. 예, 그 정도로 당 전반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청와대 수석도 홍보수석했죠. 했잖아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을 어디서 했냐? 호남에서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에 도전해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된 자전거 타고 그때 밀짚모자 쓴 거 예. 기억납니다. 예, 뭐 사실 이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을 이정현 대표가 해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사람 자체가 그야말로 거의 무수저라고 할 정도의 흑수저 출신이에요. 예. 어려운 사람들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 그리고 오랫동안 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30년 이상의 당뇨 생활을 하면서 정말 찬밥 많이 먹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외당협위원장들의 어려운 고충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제 공천 실무를 지휘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배포가 아주 커요. 예. 배짱이 두둑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 경험을 거쳐서 이게 뭐든지 선거를 전략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관위원장으로 이정현보다 나은 사람 찾는 거는 불가능하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 장동혁 대표의 인사의 대표적인 6.3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포석이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 이정현 공관위원장. 이거 저는 정말 120점 주고 싶어요.
그 얼마 전에 그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끝낼 때 네. 8일 만에 단식을 겨우 정말 힘겹게 끝냈는데 그때 마지막에 쫙 등장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정현 수석 전 대표하고는 또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죠. 뭐 그야말로 입속의 혀처럼 그런 관계였죠. 그 제가 이정현 그 당시 의원하고 예. 여러 차례 토론을 하면서 제가 쓴 책이 한 권 있는데 박근혜 스타일이라는 책인데요. 예. 그 책의 그 대부분의 아이디어를 제가 그 토론 과정에서 제가 잡아냈어요. 뭐 세상에서는 당시에 저를 뭐 대표적인 친박 평론가라고 불렀는데 예. 그리고 제가 뭐 뭔가 논평을 하면 꼭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 사람들이 막 이걸 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그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제가 말하자면 리딩 박근혜를 평론가라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리딩 박근혜가 비교적 정확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 정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 예, 예. 그 대부분의 소스는 사실 이정현 의원한테서 제가 그렇군요. 토론 과정에서 얻은 거예요. 무슨 네. 정보를 준 게 아니고 예, 예. 토론을 하다 보면 그 정도로 제가 알기에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을 가장 정확하고 충실하게 이해하고 그걸 대변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정현 대표입니다. 예.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됐을 때 유일하게 당시 당에서 이 탄핵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예. 스스로 물러난 사람이 2명 있어요. 예. 한 사람이 이정현 대표고 예. 그 대표에서 물러났어요. 예. 또 한 사람이 정가비용 국회부의장입니다. 아, 울산. 예. 예. 이 사람도 그때 나도 책임 있다고 그러고 같이 물러났어요. 근데 이제 당에서는 당시에 아니 이정현 대표야 이 탄핵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 국회부의장은 뭐 그렇게 책임지고 물러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냐. 정가비원이 물러나면 물러나야 될 사람이 20, 30명은 더 되니까. 예. 그래서 막 간곡하게 말려서 정갑은 국회부의장은 다시 복귀를 했는데 예, 예. 그때 단순히 대표직에서 물러난 게 아니라 자진 탈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정현 대표가 그렇게 대표직 물러나면서 자진 탈당을 하고 나서 복당을 하는데 몇 년 이상 걸렸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이 국민의힘 정말 못됐다. 다 알잖아요. 이정현 대표가 무슨 부정을 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물러난 게 아니고 예.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복당을 해서 정치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는 줘야죠. 예. 그걸 안 하더라고. 그 바람에 이정현 대표가 직업이 정치인데 할 줄 아는 게 정치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무소속 출마를 하기도 하고 예, 예. 그때 저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이겨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무슨 공직을 맡은 건 아니지만 그 지방위원회 그 부의장을 맡아서 예. 수석 부의장을 맡아서 실제로 지방위원회를 이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방 분권에 대한 그 의지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오죽하면 국무회의를 2개 한다고 했겠어요. 예, 예. 국무회의 하나는 이제 장관들로 이루어진 국무위원 국무회의고 예. 제2 국무회의라고 해서 그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한 이 지방자치 광역단체장들과 대통령이 만나는데 여기에 지방위원회 그 우동기 위원장과 예. 이정현 수석 부의장이 함께 하거든요. 이 자리에 처음에는 연관 국무위원, 연관 장관들을 몇 명 앉혀서 같이 얘기하다가 예. 아예 전 국무위원들이 다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 40, 50명 가까운 인원이 제2국무회의라고 하는 거를 매달 한 번씩 꼭꼭 했어요. 그것도 지방에 다니면서.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방 분권에 대한 그 이 의지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확고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그 지방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맡아서 했는데 그것에 사실상의 책임자가 이정현 실무 총책으로. 예, 수석 그 부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정현 전 대표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깊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이정현 우리 신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이번 지선 예. 어떤 공천 스타일을 보여줄 것 같습니까? 이미 세 가지를 페북에다가 바로 올렸어요. 예. 지방에 있어서 올라오기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예. 임명받자마자 자신의 각오를 짧게 페북에 올렸는데 거기 예. 보면 예. 이정현 위원장의 평소의 지론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 예, 이정현 위원장은 딱 이렇게 시작해요. 공천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다. 정치를 바꾸는 거다.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치를 바꾸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 세대 교체, 세력 교체, 정치 교체 이 세 가지를 해내서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상당히 거시적으로 보시네요. 예, 세대 교체, 세력 교체, 세력 교체. 정치 교체입니다. 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이정현 대표가 뭐 저하고 여러 차례 토론을 하면서 예.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화두인데요. 이 세력 교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20세기의 낡은 정치 세력들은 다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에 완전히 새로운 4차 혁명 시대에 우리가 그 선두권에서 이 성장해 나가려면 이런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정치를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는 뭐 노소가 따로 없고 남녀가 따로 없어요. 이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력인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세력을 굳이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 상대적으로 이 새로운 이 시대적 흐름에 좀 민감하고 또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대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게 세대 교체가 되는 거예요. 세대 교체. 예, 세력 교체와 세대 교체.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페북 짧은 글에도 이 특히 청년들의 정치적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세력 교체를 하고 세대 교체를 하면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정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 개혁이에요. 그게 정치 교체입니다. 정치 교체. 네, 그리고 그게 시대 교체로 가는 거죠. 이런 큰 틀에서 비록 지방선거라도 이 큰 틀에서 이 접근을 해가야 역사의 정방향에 서는, 그래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그래서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이기는 공천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정현 대표가 저랑 벌써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지내는데요. 예, 예. 그 평소의 지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이 공관위원장 임명 받고 난 직후에 올린 페북에서 그대로 다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을 하더라고요. 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뭐 선거 시기에 보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강력한 이미지로 남아 있는데요. 네. 밀짚 모자를 쓰고 네. 빨간 조끼 하나 걸치고 그 다음에 자전거, 예. 그 기어도 없는 그냥 일반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거의 시장에 가면은 뭐 몇만 원이면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골 시장에 팔리는 그런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선거운동 하시는 그게 그 순천 곡성 선거 때 예. 모습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전거 유세로 유명했죠. 거기서 그 선거에서 이겼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정현 대표를 가장 처음으로 본 게 그 광주 서구 선거였습니다. 예. 그때 졌어요. 졌는데 그때 470몇 표를 얻고 졌어요. 아슬아슬하게 졌네요. 아니죠. 다 얻은 게 470몇 표라니까. 그렇군요. 완전히 뭐 완패했네요, 완패. 광주 서구니까. 예. 광주 서구에서 우리 국민의힘 공천 받고 당당하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선거에서 470몇 표인가 제 기억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 후에 이정현 대표가 위원장이 그러더라고요. 그 470몇 표 때문에 내 정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한 분 한 분의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되새기고 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게 그 국민의힘 이제 우리 쪽
갖고 나가면 다 뭐 그냥 뭐 찢어버리고 침뱉고 그럴 때요. 그리고 아예 그거보다도 더한 거는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거야. 그 미워하는 것보다 잊혀지는 게 더 서럽다면서요. 그렇죠. 선거판에서 특히 더하지 않겠어요. 아니 와서 누가 욕이라도 하고 가면 그래도 내 존재가 여기 있구나가 되는데 아예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걔 무시해버리고 다니니까. 그래 그때 이정현 위원장이 그때가 첫 출전이었을 텐데 육교위에 포도 그 있잖아요. 포절. 포절 또는 뭐 장군 군복 있잖아요. 옛날. 조선시대 때. 예. 그거 입고 육교위에서 거의 춤을 추면서 사람들한테 호소를 했어요. 아하. 그렇게 이 사제에서 시작한 정치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그 순천 곡성의 지역구 당선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도 처음에는 비례대표로 입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 출마를 했는데 그 현역 의원을 할 때 뭐 제가 직접 이정현 위원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거기도 호남 쪽이고 거기가 야당이면 자기들도 예산을 뭘 하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다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집권당인 우리가. 그리고 또 예산도 여야 의원이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더 이제 효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에 있는 모든 시군의 단체장들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다 자기랑 손잡고 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게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당시 호남에서 하여튼 예산은 이정현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 뭐 이런 말들이 일반 그 호남민들 입에서도 나올 정도가 됐어요. 그 결과가 순천 곡성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승리로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정현 위원장은 온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호남도 두드리면 열린다. 진심을 갖고 진정성을 갖고 두드리면 열린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산 증인이네요. 예, 그런 점에서 정말 뭐 우리가 정치판에서 얘기하면 그런 험지에서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정현 앞에는 그런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진정 어쩌다 한 분이 아니고 매번 선거 때마다 내려가잖아요. 선거 때마다. 정말 진정성이 아주 가득 차 있는 분으로 보이는데 당장 4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한 직후에 열린 지방선거요. 그때 호남 내려가서 전남 도지사 도전하잖아요. 질 거 뻔히 알면서 도전하고 오잖아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이 오늘 이제 오후에 뭐 통과시키는 것 같은데 전국위원회에 열어가지고 유권자 수가 50만 명이 넘는 지역구에는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천하는 게 아니라 보통 3-4명이 있으니까 중앙당에서 직접 공천을 관리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가 그건 있습니까? 진짜 잘하는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입이 튀어나오지. 아니 내 공천권을 중앙당이 뺏어가? 결국은 장동혁이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데 이게 제가 지방을 다니면서 저도 많이 맞닥뜨리고 느낀 문제인데요. 이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시장이나 군수 알기를 지 똘마니 심듯이 알아. 그런데 국회의원이 서너 개 시군을 합쳐서 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뭐 이쪽 구는 누구, 저쪽 구는 누구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똘마니가 4명, 3명씩 생기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꽤 많아요. 농촌 지역에는. 그런데 중소도시나 이 수도권으로 오면 완전히 양상이 역전되죠. 수원 같으면 국회의원이 5명일걸요. 수원시장이 1명이잖아요. 그러면 수원에 국회의원은 우리 국회의원은 없지만 당협위원장은 5명 있는 거 아니에요. 이 5명이 누구나 다 자기랑 좀 가까운 사람, 자기 말 잘 들을 사람을 수원시장으로 추천을 하는 거야. 그렇죠. 싸움 나겠네요. 우리들끼리 막 정말 막 머리 쳐박으면서 막 휘투시게 싸워요. 같은 당 사람들끼리 원수 되겠습니다. 경선이 그렇게 치열하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막 치열한 경선을 마치고 나서 누군가가 되면 진 사람들이 다 승복하고서 같이 선대위를 꾸리든지 해서 하면 좋은데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쟤 당선돼봤자 나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불리해질 것 같은데 예. 차라리 떨어지면 좋겠다. 이런 심보들인 거예요. 아. 이게 50만 이상이면 대개 국회의원이 최소 2명에서 3명. 3명 이상. 또 수원 같으면 5명 이러잖아요. 예. 여기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을수록 당협위원장 숫자가 많을수록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단이 일찌감치 지적이 됐는데 이걸 손을 못 본 이유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아니 내 공천권을 왜 너희들이 하고 버텼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기득권 구조예요. 기득권 구조. 그렇죠. 카르텔. 이걸 이번에 척결해버린 거예요. 그 당은 당규에 심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50만 명 이상, 50만 명 이상은 중앙당에서 직접 공천 관리한다. 지역구 의원들 손 떼라.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출마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세요. 출마자 입장에서는 경쟁자들이 다 그 동네에서 고만고만한데 서로 다 알겠죠. 이게 국회의원한테 이 눈치 잘 보이지 않으면은 뭐 공천은 그냥 컷오프 당하기가 십상이니까 예, 예. 그래서 맨날 이른바 공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좌나우나 저 더불어민주당 것이나 국민의힘이나 그 전에 상황을 보면 비슷해요. 비슷하죠. 저것들이 좀 더 심하지만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딱 척결을 했어요. 그 중앙당의 공관위가 직접 관리하고 이정현 위원장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정현 관리위원장이 거긴 저 돈봉투 들고 갔다가는 바로 컷오프예요. 자전거 타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홀가분해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지역구 국회의원 눈치 안 봐도 되겠네. 내가 내 실력만 제대로 잘 발휘하면 PT 하라 그러면 PT 잘 하고 예. 그리고 뭐 정책 공약 발표하라 그러면 잘 발표하고 또 지역에서 열심히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서 인지도 지지도 올리면 그러면 되겠네. 네. 내가 잘하면 내가 내가 공천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정치인들한테. 공천 개혁 조치 아닙니까? 그럼요. 대단한 혁명적 개혁 조치인데 이게 저는 50만 명 이상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예, 아니 국회의원 2명, 3명 있는 데는 너네 손 떼라 그러고 1명 있는 데는 여전히 그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공천권을 주자는 얘기처럼 되잖아요. 예. 그건 아니지.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완전한 공천혁명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다. 중간 단계다. 네, 그리고 그 패단이 너무 심해서 정치판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내놓고도 못해. 뒤에서 입 튀어나가서 뭐 볼면 소리는 할지 모르지만 내놓고 못하니까 우선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단계는 모든 지역에 공천 관리는 중앙당에서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하면 됐지. 왜 시장 공천에 지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래. 지금 보면 그 민주당의 김경 네. 시의원이 강선우에게 1억짜리 돈이든 그건 뇌물이지. 공천 네. 뇌물이죠. 그죠? 요런 구조가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권을 쥐고 또 지방의원은 그 공천을 받고 저 김경 같은 경우는 자기 남동생에게 뭐 건설회사 만들어라 해가지고 서울시 광복공사 1억을 뇌물로 투자했으면 10억은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이제 온갖 특혜가 이제 횡행하는 건데 예.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러면 그게 강서구 시의원으로 이제 된 거 아니에요. 예. 비례대표 한번 하고 예. 그럼 강서구 시의원 하겠다는 사람이 김경이 하나뿐이었을까요? 여러 명 있었겠죠.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김경이 돈질하는 걸 몰랐을까요? 또 이거 돈질을 하면 공천받는다는 걸 몰랐을까요?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합리적으로. 김경이 한 이야기는 제가 저만 했나요? 그러니까 3억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김경희는 지가 운이 나빠서 나만 걸렸지. 다들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김경희 사건으로 그냥 덮을 일이 아니고 민주당 공천 뇌물 구조 전체를 파헤치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저 공교롭게도 서울에도 있습니다. 서울. 가령 강남구청장, 네. 송파구청장 거기도 국회의원이 저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이 공교롭게도 네. 배현진, 박정훈 뭐 이런 고동진이 뭐 이런 이렇게 것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가 있죠.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이게 다 친한 게 네. 의원들인데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입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놓고 이걸 갖고 항의를 못 해요. 네. 대놓고는 이게 이 구조가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해서 이거 문제 있다는 거는 정치판에 있는 사람도 다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갖고는 시비를 못 끌어. 예.
그러니까 다른 걸로 장동혁 대표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번에 뭐 배현진 같은 경우는 그 기자들 다 보는 사진 네. 찍으라고 당 대표 앞에 와서 이렇게 테이블에 손을 얹고 뭐라고 하면서 예. 그 장면을 보면은 상당히 그 좀 비상식적으로 보이는데요. 정치를 어디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배현진이가 홍준표 밑에서 정치를 배웠죠? 원래 홍빠였잖아. 처음에 홍빠였죠. 홍카콜라 뭐 하고 예.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의 아주 천박한 정치만 골고루 배운 것 같아. 이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뭐 네 당대표한테 감히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좀 언짢은 말을 한두 마디라도 했다면 그거 갖고 이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장동혁 대표가 그런 면에서 아주 냉철하게 상황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한숨만 좀 쉬다가 그냥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 참느라고 아마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을 거예요. 일종의 도발이었죠. 예, 화가 나는데 참으려고 그러면은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 한숨이야, 그 한숨. 예. 예. 근데 이 배현진이 지금 윤리위 제소됐지 않습니까? 네. 윤리위 제소되어서 만약에 당원권이 정지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지방선거 공천권이 없어지는 겁니까? 국회의원 자리만 놔두고 예. 나머지 당직은 다 못하게 돼요. 당원권 정지라는 게 그건 겁니다. 어허. 왜 국회의원은 놔두냐? 국회의원은 당에서 한 게 아니라 국민이 뽑은 거니까. 직접 선출. 국민의 대표니까 당원권 정지에는 그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직은 지가 할 수 있어. 예, 예. 뭐 상임위에 나가서 뭘 하고 뭐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당과 관련된 자리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전부 못 합니다. 그럼 서울시당 위원장 자도 내놔야 돼요? 아니, 당연히 그것도 당직이니까. 그럼 이 지방선거 서울 지역의 지방선거 공천 판도가 완전히 바뀌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배현진이가 이게 지가 너무 당황스러웠는지 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더라고. 예. 아니 우리가 몇 달 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 공천 어떡하란 말이냐. 아니 지가 뭔데 몇 달 동안 준비를 해. 예? 지가 지 똘마니들 심으려고 개보 정치했다고 스스로 자백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도를 해버렸네요. 예. 그러고 있더라니까. 아하. 그 언론에 보도된 걸 봤는데 네. 지난 6개월 동안 네. 쉽게 하면 두더지 땅굴 파듯이 네. 여기에는 누굴 집어넣고 저기에는 누굴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한동훈 똘마니들이 그 짓을 그동안 해온 거예요. 우리는 또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이 괴물 독재 정권과 싸우느라고 막 피 터지게 하고 있는데 예? 막 8일 단식하고 그렇죠, 막 24시간 그렇죠. 예, 피리버스터 예. 하고 있는데 그때 한동훈 똘마니들은 딱 돌아앉아가지고서 야 6.3 지방선거 야 너 구청장 넌 여기 하고 넌 여기 하고 지그들끼리 그렇게 판짜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6개월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서 해왔는데 이걸 다 뒤집어? 날로 먹으려고 그죠? 라고 얘가 항의를 한 거거든. 그렇죠. 이자가.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딴 살림 차려서 개파 정치 하다가 그대로 그것을 자백한 꼴이 된 거예요. 네. 이게 상당히 이제 그동안 장난치려고 하다 다 들통이 나버린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정성국 있잖아요. 예. 그 뭐 지역의 유력 일간지 뭐 부산일보 뭐 국제신문 이렇게 보도를 보면은 네. 아니 전현직 지방 의원들로부터 그 맥시멈 정치 후원금 500만 원 받고 네. 그 사람의 뭐 또 자녀들 이름으로 또 받고 그래서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공천 뇌물 비스무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편법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건데 예, 예. 편법으로 쪼개기 후원하면 그거 불법입니다. 예, 쪼개기 후원이 불법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정성국이는 불법을 저지르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고발도 됐어요 지금. 예, 이미 고발이 됐고 수사 들어가야 되고 예, 예. 또 당에서도 이 정도 되면 자체 조사를 통해서 수사 의뢰도 해야 됩니다. 예, 뭐 우리 당이니까 안 하고 쑥 묻어가다가 저 좌파 것들한테 대치기 당하면 언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수사 의뢰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그걸 다 떠나서 예. 이 정성국이 자의 이 패륜적 막말은 예. 배현진이의 그 패륜적 행위 있잖아요. 그 자기한테 좀 불편한 댓글 달았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 그 프로필 사진에서 특히 여자아이 사진만 여자아이. 딱 확대해 갖고서 박제시켜 놓은 거. 박제시켜 놓고. 그리고서는 배현진 똘마니들이 막 공격하게 유도했잖아요. 예, 예. 그 패륜적인 행위와 같은 수준의 행위입니다. 자, 이 정성구이가 조강한 최고위원한테 뭐라 그랬냐면 어디 감히 이랬잖아요. 어디 감히. 어디 감히.
그러니까 이것들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 배지가 세 종류예요. 하나는 공천 주는 사람한테 줄 잘 써가지고서 비례대표 받은 예. 자들. 그리고 험지 사제에 가서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이 두 개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는 줄 잘 줘서 배지 다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그야말로 당의 은정과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 근데 당의 은정과 특혜를 받은 이 비례대표들보다 더 특혜를 받은 자들이 있어. 그게 영남권의 지역구 국회의원. 아니 그게 무슨 비례대표하고 뭐가 달라요. 줄 잘 서서 공천 받으면. 막대기 꽂으면 당선 네. 확률이 확 높아지는. 장해춘이 컷오프 시키고 그 자리에 공천 주면. 예. 예? 원영섭이 컷오프 시키고 그 자리에 정성구이 같은 자 주면. 도태호 컷오프 시키고 그 자리에 누구 주면. 아니 당 공천 받고 나갔는데 되죠 뭐. 당선 안 돼요? 되잖아요. 예. 비례대표보다 더 쉬워. 예. 그런데다가 이 자들은 비례대표는 한 번 하고 끝이지만 얘네는 두 번, 세 번씩 계속 해먹어. 할 수 있죠. 주호영이 육선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성에 대구 수성. 예. 예. 그러니까 가장 특혜를 받은 가장 기득권 집단이 영남권에 있는 다선 의원들이라고. 아 예. 이것들이 언제 한번 목숨 걸고 선거한 적이 있겠어요? 예. 오로지 공천 주는 사람, 당대표 밑에 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공천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그 정성국이가 지금 이 정말 험지 사제에서 목숨 걸고 싸운 원외당의 위원장들을 모독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140명의 원외당의 위원장 중에 78명이 하루 만에 정성국을 성토하는 성명을 내잖아요. 예. 진짜 열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싸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당에서 공천을 받아도 나가서 본선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지역을 지킨다. 예. 근데 너는 뭐냐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워서 전선 구축해 놓은 거 편안하고 안전한 후방에서 점수 따먹듯이 곡감 빼먹듯이 배치 달고 있었던 자들인데 예. 그 자들이 어디 감히 원외당협위원장한테 어디 감히 그따위 망발을 하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예, 진짜 어디 가면은 저것들한테 써야지. 지금 그 이상규 그 당협위원장 원외 네. 당협위원장이죠. 이상규 원외 당협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밝혔지 않습니까? 내가 저 배현진 의원 윤리 제소했다. 네. 근데 이상규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 당협위원을 맡고 나서 총선에 나가서 엄청 지지율을 끌어올린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그 뭐 이상규 위원장의 주장이 뭐 사실과 다르다고 뭐 배현진이 쪽에서 뭐 바락바락 하던데 예. 뭐 그거는 윤리위에서 사실관계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응분의 처분을 하면 될 일이고요. 예. 저는 이 공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지방선거 공천은 이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에 있는 이 기득권 기회주의자 국회의원들이 직접 대상은 아니에요. 예. 이 자들은 앞으로도 한 2년 반 가까이는 우리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세비 챙겨가면서 국회의원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닐 건데 이것들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이 총선 공천혁명을 진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총선 공천혁명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디딤돌이 이번 지방선거 공천입니다. 그래서 이정현 위원장이 얘기한 예. 세대교체, 세력교체, 정치교체와 시대교체 이것이 정말 관철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 이정현 신임 공관위원장이 네. 어떻게 보면 친박계 정치인이고 네.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런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 구형 때렸던 한동훈을 따라다녔던 친한계 또는 MB계 이쪽 인사들에 대한 어떤 아주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 아이 뭐 그래서 뭐 무슨 피바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을 저 좌파 것들이 벌써 시작을 했더라고요. 예. 또 보수 위장 족보 언론들이 그렇죠. 예, 그걸 먼저 시작했는데 너무 앞서가는 거 그건 아닙니까? 뭐 이정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정현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충실하게 보좌했어요. 예. 그런데 이 이정현 위원장의 정치의 시작은 민정당이라니까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서 지방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할 정도로 우리 집권 자유우파가 집권을 할 때는 예.
어떤 대통령이든 정말 중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정현 위원장이 바라보는 시선은 예.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부르든 뭐 친박계 의원이다 또는 친윤계 인사다 뭐라고 부르든 이정현 위원장은 우리 자유파 국민 모두가 그렇듯이 예. 친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친대한민국의 관점에서 거추장스럽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쳐낼 겁니다. 그게 뭐 MB 계면 어떻고 친 한동훈 계면 어때요? 쳐낼 건 쳐내야지. 쳐낼 건 쳐내야죠. 저는 이른바 친윤계 중에서도 친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쳐낼 겁니다. 근데 더 나가서 지금 당권을 잡고 있는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뭐 신동욱 최고위원이나 예. 뭐 계보가 없잖아요. 예. 계보가 없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예, 예. 만약에 뭐 나 장동혁 대표와 가까워, 넌 나 김문수 최고위원과 가까워 이런 거 껍적거리면 바로 아마 잘릴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강단이 있는 사람이다. 기대를 보겠습니다. 자신이 세운 대의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당당하게 걸어나갈 사람입니다. 전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난번 그 선거에서 마지막에 그 선거 유세하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저기 네. 여의도역 근처에서 비가 막 오는데 혼자서 막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장. 예. 예. 그래서 제가 참 정치라는 것이 정말 3D 직종이구나. 근데 그건 이정현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냥 일상 있는 일. 이정현의 정치 인생이 내내 그랬다. 그 잠깐 보신 그 모습이 내내 그랬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 제가 참 그때 내가 참 가슴이 찡했습니다. 한 20년 뭐 막역한 친구이기도 하고 예. 또 정치적 동지로 지내왔지만 이 얘기하면 안 되나? 내 이정현한테 밥 한 번 얻어먹은 적이 없네. 늘 가난해 이 사람이. 요번에 그 김경희 강선우한테 갖다 바치는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이 종이봉투 뭐 든 거 들고 왔다는 큰일 나겠네요. 바로 쫓겨난다니까. 바로 컷오프. 예. 예. 지금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네. 2월 19일 날. 네. 어제 뭐 대자유총 주관으로 집회도 있었는데요. 지금 공표도 기각이 될지 무죄가 날지 또 유죄가 날지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현장에서 만난 우리 자유파 국민들도 어떻게 나올 것 같냐고 여러 번 여쭤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반반입니다 그랬어요. 예. 반반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공소 기각을 외쳤잖아요. 예. 그것은 최근에 이 사냥개 같은 이 특검들이 그 기소한 사건이 전부 공소 기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민주주의 사건 성립 자체가 안 되니까 예, 예. 공소 기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소 기각을 우리가 외쳤지만 뭐 유죄냐 무죄냐를 따질 것도 없다. 이건 사건이 성립이 안 된다. 이건데 저는 뭐 공소 기각이든 뭐든 간에 무죄가 나올 확률이 절반은 된다. 그런데 이미 그 직연 판사를 압박하기 위한 전방의 압박이 가동이 됐고 예. 그래서 사실은 본체에 대한 선고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저 말단에 해당되는 그렇죠. 격가제에 해당되는 사건들을 자꾸 아니 유죄를 때리고 중형을 때리면서 이건 내란이라고 기정사실을 하면서 직연 판사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꼬리가 완전히 몸통. 근데 저는 제가 김영현 장관 재판에 방청을 하면서 직위원 판사가 재판 진행하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예. 봤는데 뭐 그런 정도의 굴복하거나 흔들릴 사람으로는 저는 안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과 소신이 있어서 그 정도로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느꼈는데 예. 특히 최근에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저들은 이재명이가 진짜 감옥 갈까 봐 겁나나 봐요. 예. 그래서 저게 재판 재개되면 바로 감옥 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 대비해서 소원, 재판 소원이라고 하는 이른바 실질적 사심제를 지금 사심제. 강행하잖아요.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이 보기에는 아니 니거들 정말 해도 너무한다. 우리 헌법에 101조에 대법원을 최고법원이라고 딱 선언을 해놨는데 그렇죠. 대법원의 결정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게끔 얘가들이 만드는 거니까 이건 명백한 위헌이다. 안 된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가 완곡하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밀어붙여?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법원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사들이라는 게 나약하고 비겁하고 잔머리들이 있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 좌파들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지렁이 밟아도 꿈틀댄다는데 이것들은 지렁이만도 못하게 꿈틀대지를 못했어. 예. 그런데 이제 진짜 대법원 위에 헌재를 갖다 놓겠다고 하는 이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도 그냥 밟아버리겠다고 하는 이 입법을 강행하는 이 즈음에 와서는 진짜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법원행정처의 강력한 반대 입장 이런 것들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어떤 형태로든 이 지기현 판사에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결국은 사법 파동 같은 게 일어날 것 같은데요. 저는 사법파동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이걸 계속 밀어붙이면. 예. 그래서 저들 제가 보기에 저 지그들끼리 싸움하느라고 집안 싸움하느라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거의 없어. 이렇게 밀어붙여서 대법원이 이 정도로 정말 꿈틀하지도 못하던 대법원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했잖아요. 예, 예. 그럼 이게 지기현 판사한테는 법리대로 해라고 하는 식으로 메시지가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이런 정도까지는 이것들이 좌파들이 살펴볼 겨를이 없는 거야. 이재명이하고 정청래하고 죽기 살기로 싸움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를 감안하면 법리로 따지면 100% 공소기각이고 무죄지만 예.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까지 감안하면 50대 50이다. 정말 그날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을 다 들어봐야 비로소 판단이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하고 석방할 때 예. 그 판결문을 보면은 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나?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이미 해놨죠. 예, 이미 해놨거든요. 네. 이게 뭔가 좀 예비적인 암시가 아닌가 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예, 그건 그럼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그 분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합의부이긴 하지만 지기현 부장판사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데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뭐 특별히 무슨 좌파 색깔이 있거나 또는 자유파 색깔이 강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법리에 충실하려고 그래요. 예, 법리. 그러니까 법리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 1차 그 구속 취소했을 때도 그 법리를 가지고 보니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고 예, 예. 그리고 이 그 판사 쇼핑까지 해서 그렇죠. 이거는 도대체가 이게 요건의 성립이 안 된다 해서 법리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석방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 기조를 이 사람이 그 사이에 허물어뜨렸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민주당 세력들이 뭐 택도 아닌 무슨 공격을 룸살로 간 해놨어요. 것처럼 예. 뭐 이런 식으로 인신 모독까지 좀 한 게 있죠. 예, 뭐 그것도 개인적으로 매우 그 억울하고 불쾌했지만 그거 잘 넘겼어요. 잘 넘어갔죠.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그거 갖고서 막 저것들하고 막 싸움하고 막 이런 건 또 별로 안 해요. 사실관계만 자기가 해명하고 넘어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50대 50인데 이게 지금 내란몰이를 여기까지 해왔고 6.3 지방선거 때까지 대처 그냥 내란몰이로 해서 어떻게 선거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좌파들 입장에서는 50대 50이면 엄청 위험한 거예요 지금. 엄청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포심이 느껴지는. 그럼요. 그래서 저것들이 내란전단 재판부 예. 1심에서 지기현이 무죄를 때리더라도 또는 공소기각을 때리더라도 바로 검찰이 특검이 상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바로 내란전단 재판부로 가서 지것들이 쫙 입맛에 그렇죠. 맞게 배치한 판사들에 의해서 바로 2심에서 유죄 때리면 된다. 이런 계산이고. 그 작전이죠. 동시에 이재명이의 모든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심제, 실질적 사심제 도입. 뭐 이런 짓들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많이 쫄아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강덕구 네. 민주당 최고위원 SNS 글이 올라왔다가 바로 네. 순삭이 됐는데 순식간에 삭제됐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아니 대통령이 민주당에 당무 개입을 했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배현진이가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저것들이 다 몰래 작전 짜가고서 공천 주려고 했더니 예, 이게 망가졌다고 자백했듯이 자백했죠.
강덕구 이것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지금 저 이재명이 정청래 이쪽이 지금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없어가지고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청기 누설 같은 거를 얘가 불쑥 SNS에 올린 거예요. 예? 아니 그리고 그 포인트가 예. 김민석이가 이재명 메시지를 제대로 읽고 있지 않다 이 대목이거든요. 이 심각한 거지. 이거 이제 이 포커 페이스인데. 좀 편차가 있는 것 같다 예. 이 표현 있잖아요. 예. 점잖게 표현해서 편차지. 예. 아니 야 넌 총리라는 게 어떻게 대통령 뜻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지금 얘기죠. 이게. 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순간 사실은 이미 기수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글에 나와 있는 대로 홍익표로부터 전달받았다며 그렇죠. 정무수석. 정무수석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예, 예. 홍익표랑 만난 건 팩트로 확인이 됐어. 그렇죠. 그 며칠 전에. 예, 예. 그러면 강덕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이걸 가지고서는 무슨 더 대거리를 하거나 뭐 해명을 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에. 예. 그러니까 그냥 얼른 시간이 지나가서 잊혀졌으면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저것들은 잊혀지기를 바라는 거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걸 자꾸 부각시켜야지. 예. 예, 어제 장동욱 대표가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얘기도 저 같은 일개 유튜브가 이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고 불법이다.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제1야당 대표가 이거 심각한 당무 개입이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더구나 오늘 점심 먹은 오찬. 거로 가면서 얘기를 먼저 해놨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은 장동혁 대표는 선전포고 해놓고 밥 먹으러 가는 겁니다. 밥맛 떨어지겠네요. 우리 예. 이재명 입장에서. 선전포고 해놓고 밥 먹으러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밥 먹으면서 장동혁 대표가 적어도 몇 가지는 요청할 거예요. 요구할 거예요. 예.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자니까 예. 요구할 겁니다. 첫째, 실질적 사심제 이 부분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해라. 거부권 행사해라. 둘째, 내가 단식 투쟁하면서 요구했던 두 가지 특검, 공천 뇌물 특검, 통일교 커넥션 특검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추가했잖아요. 예. 신천지? 아닙니다. 저 항소 포기 특검. 항소보. 예, 예. 이 3대 특검 다시 요구할 겁니다. 예. 아니 8일 단식하면서 요구했던 거를 이재명이 만났으니까 신나서 요구를 해야지. 예. 내가 니한테 이 얘기 하고 싶었다. 예. 해야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예. 바로 이 당무 개입 예. 관련해서 사실이 뭐냐. 이거 심각한 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따질 거예요. 따지겠죠. 예. 지금 속보가 들어온 거 보면 이재명과의 오찬 회동은 불참하는 것으로 장동혁 대표가 밝혔네요. 그게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자고 그런 모양이네. 저쪽에서. 그런 모양입니다. 알맹이 없는 뭐 실속 없는 오찬 회동 그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자 지금 잘한 것 같으네. 예, 잘한 것 같네요. 박사님 지금 장동혁 지도부를 안팎에서 많이 흔들어댑니다. 왜 흔들죠? 지금 자기들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하고 그죠? 있는데 왜 흔들어? 근데 이걸 보시면은 지금 지선이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예. 박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원래 나무가 크면 예. 그 가지도 많잖아요. 그러면 나무는 가만히 서 있어도 뭐 이쪽 바람이 와서 한번 툭 치고 가면 가지가 좀 흔들리고 여기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았다가 푸르륵 날아가도 그 가지가 흔들려요. 예. 그런데 나무는 그냥 있거든. 그러면 언론들이 이 나무를 딱 보고 저게 뭐 새가 저렇게 많이 날아갔다 갔다 왔다 해도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있네. 흔들리지 않죠. 이렇게 보도해도 돼. 예. 그리고 그게 맞아요. 예. 근데 이것들은 나무 덩치를 보지 않고 밑둥을 보지 않고 새 한 마리 펄락 날아갔으니까 약간 흔들렸어. 야 흔들렸다. 내홍이다. 이러고 보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건 내용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니 한동훈이가 쫓겨난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홍이 없죠. 예. 무슨 전면전은 무슨 얼어 죽을.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죠. 없는데 있다고 떠들어대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당원들이 그냥 기도 안 차는 거죠.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 박사님 오늘 우리 1시간이 넘었습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 정말 요즘 애국 국민들이 정말 그동안 막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배신도 많이 당하고 불신의 벽도 높고
그래서 여기 가서 한마디 들으면 여기도 또 스트레스 받고 저기 가서 또 한마디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이런 애국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정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딱 한 말씀만 할까요? 예. 이영풍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영풍이가 이랬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 웃자 살래요. 예. 아니 오늘 이제 이 스튜디오 떠나시기 전에 예.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글쎄 이영풍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오신 김에 알부민 하나 드시고 가시죠. 그래. 제가 따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 땄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부민.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건데.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입니다. 1522-3656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우리 고성호 TV에서는 왜 이걸 안 주는 거야? 너무 잘 팔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시간 가량 우리 고성국 박사님 모시고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정현 신임 공관위원장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정치평론을 한 지가 별로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성국 박사님 같은 분이 참 이 자리에 버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시기 전에 인사 말씀 듣고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6.3 지방선거가 지금 이제 바둑으로 치면 포석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석 잘못 두면은 바둑 내내 고생합니다. 근데 장덕 대표의 포석은 아주 훌륭하다고 저는 정치 평론가로서 평가하는 겁니다. 이 선거를 치를 때 중요한 자리가 몇 자리가 있어요.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자리가 몇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 포석 단계가 지나면은 이제 공천 단계가 지나면 선거 단계거든요. 이 포석 단계에서 중요한 게 인재영입위원회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공천 단계에서 중요한 건 공관위원장. 이 두 포스터를 아주 훌륭하게 잘 세웠어요. 그러면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선거판에 들어가면 선대위원장. 이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당연히 선대위원장을 맡지만 때로는 필요하면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선대위를 맡기거든요. 이 부분 하나 남기고 나머지 포석이 잘 끝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맡기시고 믿고 따라가도 된다. 예, 그 말씀을 제가 마무리 인사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성애 전 비서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마이크를 조금만 당겨 주십시오. 네, 앞으로. 네. 우리 김성애 비서관님은 아시는 분은 잘 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뭐 별도로 소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라도 우리 영풍TV에서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뭐 자기소개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예, 뭐 어떤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충북 괴산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청주에서 자라다가 대학은 서울로 다 올라왔습니다. 대학은 연대 나왔고 그리고 대학 때 학생운동과 이제 삼민투 위원장을 했고요. 그리고 좌파 활동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노동운동도 했고 그 좌파 활동의 총본산인 전국연합 본부에서 10년간 교육선정국장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엔 뭐 제2건국이 김대중 정권이죠. 제2건국에 참여했다가 이인재 의원 대선 후보 캠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뉴라이트 운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우파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야 운동 할 적에 좀 북한 동포독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긴 했는데 그 나중에 이렇게 우파 운동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인재 의원하고 정치를 좀 하다가 정치가 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해갖고 이제 다시 난 시민단체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갖고 돌아가서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를 만들고 그때 한참 이주민 문제가 불거져갖고 대표로 만들고 그리고 레인보우 합창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가 뭐 반기문 총장을 이렇게 레인보우 합창단을 유엔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반기문 총장하고 그 반기문 총장 팬클럽 반딧불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레인보우 합창단을 유엔에 데리고 갔었는데 그리고 평창올림픽까지 세웠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MBC의 마타도어와 왜곡
보도로 인해 갖고 이 레인보우 합창단이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이 이제 해체되는 지금도 유지는 하고 있는데요. 해체되는 상황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좀 제가 좀 약간 심하게 탄압을 받으면서 문재인 정권하고 좀 왼수지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반드시 이 놈들은 무너뜨려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검찰총장 할 적에 윤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좀 결합을 해서 이제 캠프에서 있다가 시민사회 특보로 있다가 용산에 잠깐 들어왔다가 또 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내거시 언론들이 좀 공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주일 만에 나오고 뭐 나온 상태에서 계속 바깥에 있으면서 이번에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이제 꽃꽃문수라고 띄운 건 전데요. 그러고 있다가 김문수 후보 대선 캠프 있다가 이 부분은 제 사상과 이렇게 생각할 때 우파 사상으로 내 방향 전환을 했었던 거에 김문수 후보는 좀 유럽 PC주의자 비슷한 생각을 여전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당대표 선거 때 장동혁 대표를 밀게 됐습니다. 좀 그러니까, 말이 길었나요? 이거 상당히 뭐 길게 이야기하셨는데 좀 쉽게 제가 다시 썸머리를 해드리면 충청북도 출신인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아주 잘하셨어요. 연세대에 입학하셔가지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삼민투라는 어마어마한 그 주사파죠. 일종의 주사파 전위 조직. 주사파 전위죠. 예, 주사파 전위 조직인 삼민투 활동을 하시다가 투옥 생활도 하시고 그러다가 결국 뉴라이트 운동을 하시면서 우파로 본격 전향하셔가지고 지금 정치권과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성애 전 비서관님은 굉장히 정무 감각이 빠르고 이 여의도 정가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정보들 있잖아요. 여기에도 굉장히 예민하신 분입니다. 촉각이 아주 안테나가 엄청 고성능 안테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80년대에 이렇게 치열하게 운동권 활동하셨는데 요즘 저 민주당이나 뭐 저기 들어가 있는 운동권 출신 배지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뭐 그전에는 뭐 동기들이 많았다가 지금도 동기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뭐 정청래서부터 후배들이죠. 예. 이인영 뭐 정청래 다 옛날에 이인영 같은 경우에 한솥밥을 먹었었고 조정식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위원장 할 적에 밑에 위원이었었고 그렇군요. 그래서 뭐 대부분 잘 아는데 이 보면은 그때 이제 80년대 학생운동을 할 적엔 나름대로 이렇게 민주화운동 뭐 나름대로 이제 순수했잖아요. 예. 그리고 순수하고 자기 한마디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명감에 불탔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보기에 이 운동권 자체도 변했지만 이 특히 변한 게 90년대 중반 들어오면서 변했다고 보는데요. 예. 특히 김영삼 문민정부 이후로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경기 동부 뭐 이재명 정권을 뒷받치고 있는 한총련 친구들은 공부를 일단 안 하고 무식해요. 무식해요. 왜냐하면 위에서 시키는 걸로만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는 걸로만 지시대로 움직이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무식하고 그러면서 한총련 애들은 주로 문화 활동 뭐 한총련 출범식이라든지 이런 문화 활동 속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문화적으로 푹 젖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4050 세대가 왜 안 바뀌느냐면 이론으로 투철하면 이론이 잘못됐다고 과학적 검증이 되잖아요. 과학적 검증이 되면 스스로 생각도 바꾸는데 이 문화적으로 완전히 습관적으로 쭉 젖은 애들은 비 맞듯이 젖은 애들은 안 바뀌어요. 그 미국의 히피족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젖어갖고 애들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주력이 바로 이 김어준 이하가 바로 문화적인 그 좌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에서 어차피 지시 이론은 북한에서 내려주니까 자기들은 생각할 이유가 없고 공부할 이유가 없고 술 먹고 놀고 문화적으로 놀러 다니고 이거에 푹 젖은 거죠. 지금 한동훈의 행태도 비슷해요. 사실 한동훈 무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태가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이게 정말 그래서 꼴통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
그 김성애 비서관님은 그 이전 세대잖아요, 그죠? 그렇죠. 전대협이 만들어지기 전 이전 세대 예. 아닙니까? 80년 초니까.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전대협이 만들어지고 뭐 임종석, 임수경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한총련이잖아요, 예. 그죠? 한총련이 YS 정권 96년도 뭐 연세대 예. 안에서 예. 난리가 나가지고 예. 그때 일종의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 한총련 세대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도 보니까 예. 전대협 세력은 누구를 밀고 있고 예. 한총련 세력은 누구를 밀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대협 세력은 지금 친문을 밀고 진문을 밀고. 예, 한총련 세력은 친명인데 예. 대체로 친문을 미는 전대협 세력은 그나마 공부를 해서 예. 자기들이 옛날에 주사파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좀 잘못됐다 하면 이성적으로 고칠 수 있는 예, 예. 연성 주사파라고 할까? 연성주사파. 연성 주사파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 한총련 경기동부 이쪽 세대는 완전히 북한의 지시만 받고 학생운동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꼴통 주사파가 되고 바뀌질 않아요. 아하. 그래갖고 한마디로 꼴통 대 연성 주사파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예. 그런데 이재명이 당 대표일 적에는 그 꼴통 주사파가 완전히 장악을 하다 보니까 이 전대협 연성 주사파가 길을 못 폈어요. 예, 예. 근데 이재명이 이제 저기 대통령실에 들어가니까 일단 당에서 정치에서 멀어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대장을 잃은 거예요. 예. 이 꼴통 주사파들이 대장을 원래 꼴통 주사파의 특징은 자기 이론이 없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재명이라는 대장이 없어지니까 시키는 내수가 빠져버렸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것이 청와대니까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헤매고 그러다 보니까 연성주사파하고 생각 좀 할 수 있는 이 전대협 애들이 친문하고 연결해서 조국당하고 연결해서 다시 좀 길을 피려고 하는 게 지금 정청래 당권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 역시 시청자 여러분, 전문가는 일타 강사는 쉽게 설명합니다. 뭐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조국당이 지금 합당하려고 하는 그 배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대협 세력, 네. 한총련 세력 이게 어떤 암투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친명이라는 꼴통 한총련과 이 연성 그래도 생각할 줄 아는 연성 주사파인 전대협 세력. 근데 80년대 그 학생 운동을 하신 분들이 지금 자신들이 그 꿈꾸었던 세상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까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연대 사태를 전후로 해갖고 특히 IMF를 전후로 해갖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이 주력 부대화되면서 한총련 학생운동이 아니라 예. 학생운동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주력 부대화되면서 학생운동은 그나마 순수하고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민주노총은 일단 생활인이지 않습니까? 예, 경제적 이권 투쟁을 중심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선 이익 중심, 자기 이익 중심, 이기주의로 다 흘러가고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완전히 좌파 기득권,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나라는 망해도 상관없다. 이런 그러니까 로란봉투법 같은 것도 예,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걸 한번 보면 전교조의 변형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전교조가 처음에는 참교육 운동을 참교육 했어요. 운동했죠. 예. 그래서 참교육 운동은 나름대로 순수하게 자기 선생이 제자를 이렇게 입시 지옥에서 좀 벗어나서 촌지 안 받기 운동으로 됐어요. 촌지 안 받기 운동 이렇게 순수하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교조로 가면서 이권 투쟁이 됐잖아요. 이권 투쟁이 되니까 완전히 이제는 교실을 예. 자기 이익 집단의 카르텔로 그렇죠.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민주노총 여기가 주력 부대가 되고 생각 없는 한총련 애들이 주력 부대가 되니까 완전히 이권 기득권 좌파 이권 기득권의 카르텔이 돼 있다. 아하. 지금 자유대학생들이 우리 4050 세대를 좌파 기득권 카르텔 세력으로 보잖아요. 예. 그 시각이 그 시대 정확한 시각이군요. 거죠. 예. 자유대학생들이 정확하게 예. 보고 있는 거군요. 예. 하하. 지금 그러면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은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집권했으니까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꿈꿨던 세상은 아니죠. 아니죠. 예, 자기들의 이권 카르텔, 쟤네들도 스스로 자괴감에 많이 빠질 거예요.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을 그렇게 민주화시키고 선진화시키려고 했는데 내 모양 요꼬라지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대로다.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자괴감이 한편으로 이제 여의도 와서 술 먹고 후배들한테 얘기할 땐 내가 막 옛날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들지만 실제로 집에 가서 이렇게 한참 혼자서 있거나 아니면 다른 걸 볼 적에는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하다가 이제 저 세상으로 갈 나이가 된 거지 이렇게 할 적에는 상당히 자괴감에 빠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러시아 혁명이나 뭐 여러 가지 혁명사를 이야기하는 책들의 제목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의 환상과 현실, 프랑스 대혁명의 환상과 현실. 그러니까 환상 속에 살다가 현실에 부닥치면 자괴감이 들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멸감도 좀 들 것 같은데요. 자, 최근 유튜브로 깜짝 등장하셨던데, 그거 좀 유튜브 좀 소개해 주세요. 유튜브 우리 배너 한번 김성애 비서관님 나오면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 스패너님들도 유튜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뭐 처음으로 저는 원래 글을 좀 했었고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주로 교육선전 하다 보니까 글만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말 주변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못했었는데 사실 삼민투위원장 할 적에 몇 번 단상에서 연설한 거 외에는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주저했는데 후배가 워낙 페북에서 쓰던 거 글들 예.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만 해도 좀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자꾸 권유를 해갖고 내가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후배가 갑자기 카메라까지 들어다가 제 사무실에다가 뒤에 다 설치해놓고 이제 찍기만 해서 저한테 메일로만 보내면 됩니다. 이 동영상을 다 가르쳐줘갖고 그거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하단에 김성애 TV 광고 배너가 들어가 있고 저희들 스패너님이 김성애 TV 구독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지금 이 방송 한 3천여 명 지금 이제 막 시작하자마자 들어오셨는데 오늘 한 1,000명 이상만 좀 구독을 해주세요. 아이고, 제가 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김성애 비서관님이 정치 분야에 아주 해박하시고 아까 조그만 10여 분 들었는데 여러분 이해가 잘 된다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깊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절대 일타 강사는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김성애 TV 들어가시면 지금 최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특정인을 이렇게 지나치게 공격하거나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거든요.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좋은 거 남 줄 거 있습니까? 좋은 거는 우리끼리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절 모르고 시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유식해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80년대 학생운동의 가장 핵심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의 아주 우두머리 역할을 하시다가 이제 일종의 이쪽으로 우파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좌파들 이해하는 데는 이 김성애 TV가 아마 최고일 겁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있으면 좌파의 역사도 한번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사람들 이렇게. 여의도 종가 소식도 아주 촉이 빠르시다고 하던데요. 아니 저는 그렇게 인적 관계는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을 잘 만나서 이렇게 널리 사귀는 편이 아니라 좀 좁게 사귀는 편이라서 이렇게 인맥은 높지 않은데 다만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운동권 전략 전술 그다음에 정치권 이런 쪽에서도 있다 보니까 대충 뉴스만 봐도 저게 어떤 뜻에서 어떤 식으로는 나오겠구나라는 짐작이나 추론은 좀 남들보다는 더 있는 편이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다.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영풍TV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우파들은 이렇게 냄비근성이 강할까? 좌파들은 이재명이 우리 중도 보수예요 라고 대선 전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말이 다 기만 전술이고 용어 혼란 전술인지 알거든요.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장동혁 지도부가 뭐라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지금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저는 뭐 이렇게 좀 정돈돼 나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자유우파 세력이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연륜이 짧다라는 거, 정치 투쟁의 연륜이 짧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 두 번의 탄핵으로 인해서 상당히 상처가 깊다는 거. 그러니까 연륜이 짧은데 상처가 깊은 그런 것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이게 잘 참지 못하는 그리고 남들에 대한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좀 부족하다. 예. 왜냐하면 연륜이 짧으면 남들도 나처럼 얘기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예. 남들이 나처럼 얘기하지 않아도 좀 넓게 바라보고 길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아직은 갖춰져 있지 않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런 연륜이 짧은 거고 그다음에 또 상처가 두 번의 탄핵으로 상처가 깊다 보니까 상당히 이 상처에 약간씩 이 발작 버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금이 뿌려지는 그런 발작 버튼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면 중도 확장이라든지 이런 약간씩 이렇게 의원들이 건드리는 의원들이 이렇게 예민한 걸 건드리면 이거에 대한 발작 버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의원들이 두 번에 걸쳐서 탄핵이 다 국민의힘 쪽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배신했죠. 예. 배신하니까 이 배신에 대한 이 발작 버튼이 있습니다. 예. 경계 버튼이.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장동혁도 저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거가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는 정말로 속 깊은 속을 들어가면 절대 뭐 여기서 발작 버튼 누르시는 분들보다 더 깊은 확고한 신념이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의원들 상황이 전혀 친한 게 그렇고 뭐 대한과밀에 그렇고 뭐 중진 의원들은 중진 의원들대로 그렇고 친이계 쪽 사람들은 또 그렇고 진짜 정말로 이게 뭐 나쁘게 말하면 오합지졸이고 예. 하나로 다 정리정돈이 안 되는 당나라 군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당나라 군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그걸 잘라라 막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한번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인적 자산을 한번 보십시오. 예. 국민의힘의 인적 자산을 누구 자르면 그때부터 그 잘린 사람이 이제 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장동혁 대표는 나중에 그렇게 잘라라 하는 걸 요구대로 다 듣다 보면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아요. 고립되죠. 예. 혼자밖에 안 남으면 그다음에 잘리는 거죠. 장동혁 대표가 나중엔 잘리는 거죠. 그렇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점들이 뭐 발작 버튼을 이해는 하지만 상처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이해는 하지만 좀 더 여유 있고 길게 그리고 믿을 사람들은 믿고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좀 길게 얘기하면 연륜이 짧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공이 있으면 뭐 초등학교에서 축구하면 그랬잖아요. 공 있는 곳으로 모두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공 있는 곳으로 모두 몰려다니는데 아니 좀 더 노련한 국가대표급 되면은 자기 포지션 가지고 오히려 공을 손흥민이 몰고 있으면 거기를 그 수비수들이 압박하지 못하게 수비수들을 또 헷갈리게 만들면 그렇죠. 유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흥민이 공간이 넓어져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운동권 전략 전술에 뛰어나서 연륜이 있는 애들은 A를 얘기하면 저 사람이 저걸로 다 가려고 하니까 다른 공간들을 우리가 개척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데 이 자유우파 시민들은 연륜이 짧다 보니까 초등학교 축구 경기 하듯이 해요. 뭐냐면 장동혁 대표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를 엄청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럼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과 민주당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거기서 왜 내 말 안 들어줘 하고서 또 계속 요구하고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게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너무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몰고 가면 거기에 온통 따라와서 저 상대편 수비수든 이쪽 사람이든 다 몰려서 이게 개판 5분 전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이 장동혁 대표의 이 정치 리더로서의 어려움이 있다. 또 하나 예. 국민의힘 의원들을 좀 변명하자면 예. 이인선 요번에 문제 있고 박성원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다 몰려다니니까. 몰려다니면서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와서 압박을 하니까. 아하. 그러니까 좀 자기 영역을 개척해야 되는데 아직 초등학교 축구 선수들처럼. 아니 제가 김성애 비서관님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축구 운동장에 그 쉬는 시간에 막 공 차고 다니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이 작전이나 전술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공 한번 건드려 보려고 우르르 몰려다니다 보면 골을 결국은 못 넣죠. 근데 프로 선수들은 자기 지역에 딱 나뉘어 가지고 공을 돌리잖아요. 공을 돌립니다. 그러다가 틈이 생기면 손흥민한테 공 때려가지고 슛 때리죠. 이야, 이거, 아니, 역시 운동권 출신 맞으시네요. 네? 운동권 출신이니까 전략적으로 보시네요. 네. 야, 그럼 지금 이게 장동혁 체제는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저는 저희 여유 있게 이제 전환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위기다, 걱정스럽다, 또 며칠 전에 장동혁 대표도 이 국면을 어떻게 봅니까? 라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던데요. 그런데 저는 좀 한두 달 버티고 지금 총 지방선거 쪽으로 집중을 해나가면 예. 다른 거에 굳이 자유우파 이런 분들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에서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지방선거 체제로 총 집중하고 자유우파 분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정리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제야 사당이라든지 거기도 이제 대통합을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전략을 전술을 가져가고 있고 또 전한길 대표가 자유한길단 해서 또 이런 거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방선거 때는 있잖아요. 이준석도 마찬가지예요. 이준석 개혁신당은 마찬가지. 길이 없어요. 뭐냐면 총선은 비례대표라도 비례의석이라도 얻을 수 있는 그렇죠. 여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지방선거는 도의원 비례를 그렇게 군소정당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군소정당은 지방선거 되면 할 일이 없어요. 예. 기껏해야 어디 무소속으로 아니 그 군소정당 어디 기초의원. 그래서 한때는 저도 이제 그 통진당 전에 민주노동당을 이제 권영길 의장하고 조금 관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껏해야 민주노동당의 첫 번째 의석 나온 게 비례 김영주라고 성남에 저기 성남 시의원 하나는 걔가 거의 김영주라고 걔가 거기가 이제 경기동부에서는 떨어져 나갔는데 걔가 대표하다시피 했어요. 그렇듯이 지방선거에서는 군소정당이 움직일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두 달 지나가면 이 자유우파 내에서 이쪽 각종 분란 나도 내 거 챙길래 이런 모습이 눈 녹듯이 사라져 나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 지나면 다 정리가 될 거다. 그래서 제대로 국민의힘의 제대로 된 지방선거 전략 전술만 잘 가져가면 나는 자유우파의 대통합으로 제대로 전술을 구사해 나갈 수가 있다. 승리 전략을 구사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 밑에 지금 하단 밴드 김성애 TV를 거의 10분 넘게 제가 한 20분가량 지금 이렇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많이 들어가서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한 1000명 이상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밴드를 살짝 내리고 원래 이영풍TV 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링크 제가 실시간 댓글 링크 위에다가 김성애 TV를 어떻게 구독하는지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거 타고 들어가셔서 구독 오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 끝나고 나면 몇 분이나 옮겨가셨는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000명 이상 가도록 구독하신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어떤 성 안의 성주인데 국민의힘이라는 성의 성주인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만 둘러싸여가지고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성을 지키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쉽게 하면 국민의힘 배지들. 그런데 이 장동혁 대표라는 성주를 만든 사람은 성 밖에 있는 네. 지지자들이 많은데 이 성문이 너무 폐쇄적으로 닫혀 있거나 네. 고립되면 장동혁 지도부가 장기적으로 좀 고립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 성문을 좀 자주 열어가지고 네. 이 성 안과 밖이 왔다 갔다 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거는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민주당처럼 성 예. 바깥에 있는 민주노총이나 이렇게 교류가 좀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내 중심으로 해오던 관성이 있고 또 많은 의원분들도 주로 이제 대중 조직하고 교류하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뽑혀서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재 영입 과정을 보면 우파의 인재 영입 과정을 보면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에서 잘했던지 전대회에서 잘했던지 뭐 그 무리에서 뭐 총학생회장을 했던지 위원장을 했던지 해서 무리의 지도자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 지도자의 운동의 성과와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인재가 영입이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 케이스는 대부분 누구누구 정치인의 자식, 뭐 어디는 대학 나오고 무슨 행정고시 봐서 어느 관료를 했어. 또는 어디 대학 나오고 어디 유학 갔다가 무슨 전공이야. 뭐 이런 거가 스펙을 가지고 뽑고 그러다 연줄을 가지고 뽑다 보니까 대중운동에 대한 접촉면이 없습니다. 네.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인선 의원과 같은 발언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같았으면 거기서 만약에 서영교나 뭐 이런 데가 왔으면 저기 쫓아가고 아이고 여기 오셨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유 이인선 의원 아유 저것들 아직도 있네. 이렇게 돼. 네. 이게 그러니까 인재 영입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장동혁 대표가 대중주의 정당을 표방했으니까 네. 당원 중심주의 정당을 표방했으니까 자꾸 그런 부분들을 물갈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갈이는 그런데 결국에 이제 저는 세대 교체로 다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교체를 통해서 자꾸 젊은 사람들, 왜 새로운 사람들을 해야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늙어서 생각 바꾸면 죽는다고요. 이게 생각이 안 바뀌어요. 아무리 나는 이제 지금서부터 바꾸야지 하면서 바뀌려고 노력을 해도 작심삼일이고 뭐 원래 나 이제 담배 끊어야지 해봤자 한 달 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뀌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경로 의존성이라고 저도 썼는데. 예, 경로 의존성. 예. 멧돼지가 가던 길 가서 올가미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하고서도 예. 그 다음날 되면 또 거기를 갑니다. 그 길을 갑니다. 그게 이제 경로 의존성인데 자꾸 자기가 해왔었던 길로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내 정당 이 문제도 이 관성인데 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엔 새로운 지금의 자유대학이나 이렇게 바깥에서 활동한 사람들, 우파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자꾸 이 원내로 다 진입하면서 그러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우파에서 민주노총 했었던 사람들이니까 민주노총이 와서 농성을 하더라도 아니 여기 정반대되고 너 물러가라 해도 가서 인사하잖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대중과의 어떤 스킨십이 다르다. 방식이 그죠? 예. 그러고 보니까 뭐 대구 지금 시당 위원장하는 이인선 의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구 출신인데 대학 교수 출신입니다. 대학에서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대중 스킨십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렇죠. 이 말씀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지향하는 그 당원 중심의 대중 우파 정당이 트럼프의 트럼피즘, 영국의 뭐 페라지 영국 개혁당, 또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등등이 지금 세계적으로 패션이에요, 패션. 새로운 트렌드인데 이게 한국에 상륙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그걸 상륙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 장동혁 대표고 김민수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당원 중심주의를 내건 것 자체가 원래 장동혁 대표를 당대표 출마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제가 얘기했던 게 그렇습니다. 아니
갑자기 김문수 장관님 죄송하지만 아니 갑자기 윤통을 지지하겠다고 윤통 때문에 계엄을 사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꼿꼿하다고 해서 예. 된 사람인데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인데 갑자기 윤통과 절연 얘기하고 뭐 하고 하니까 한동훈하고 러브샷하고.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후인데요. 예. 대선 때 그래 버리니까 그걸 지지했던 그 김문수 장관을 지지했었던 일반 당원들이나 지지층은 너무나 황당한 거죠. 예. 왜 갑자기 저러지?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중도층을 먹어야 됐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예. 그것이 당원에 대한 우파 자유우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네, 그게 이제 PC주의인데요. 예, 예.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제가 당용혁 대표를 설득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당원을 이렇게 소외시키고 예. 지지층을 소외시키는 정치 이제 그만해야 된다. 예. 이 우파에서도 이제 민주당처럼 지지층에 의거한 지지층의 의지를 우선 반영하고 그 다음에 국민 대중의 의지도 반영하고 그렇게 가야지. 그 지지층은 그냥 표 얻을 때만 필요하고 아니면 이제 다른 짓을 하고 이런 그러니까 당원 배신주의라고는 저는 얘기합니다. 당원 배신주의. 예, 당원 중심주의와 당원 배신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당원 배신주의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당원 중심주의로 이 국민의힘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같이 이 신선한 머리로 옛날 머리가 아니라 신선한 머리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실시간 댓글 링크 제일 상단에 김성애 TV 구독 링크가 올려져 있습니다.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구독 먼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00명 이상 김성애 TV로 구독 신청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은 이야기는 나누어야 됩니다. 정보는 이 소통하고 확산시킬수록 힘이 생기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장동혁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네. 한동훈을 날린 거 아닙니까? 네. 김종익도 날아갔고 지금 배현진이도 윤리위 회부돼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뭐 그거를 당원이 원해서 그리고 자유우파가 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우파의 힘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조중동 내거시와 그다음에 보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 중심이 아니라 당원 배신주의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 필리버스터하고 단식하고 하면서 이 싸움 속에서 이겨 나올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자유우파 대중들이라고 생각하고 당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들의 지지와 열화 같은 성화가 있었기 때문에 뚫고 나왔고요. 예. 그리고 저는 그런 속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 원래 자기 편, 자기 새끼들을 먼저 데리고서 그 군사를 갖고 싸우러 가는 거다. 자기 군사 이렇게 해놓고서 군사는 내팽개쳐놓고 혼자서 싸우러 가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당원 배신주의다. 예. 그럼 군사와 간다. 트럼프가 그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부정선거 촉결을 외쳤지만 그 지지층을 갖고 팬덤을 가지고 같이 싸우러 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싸우고 그 지지층과 팬덤들이 하나의 군사가 돼서 다 각계 전투 벌였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듯이 그것이 저는 트럼프 때서부터 다카이치도 그렇고 영국의 페라지도 그렇고 이게 이제 우파 대중주의 정당의 트렌드라고 봅니다. 예. 즉 뭐냐면 지금까지는 후보끼리 혼자서 이게 오르냐 저게 오르냐 말싸움이었는데 이제는 좌파처럼 대중을 몰고 와서 우리도 대중과 함께 싸우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계 전투하는 거죠. 각 병사들은 예. 이걸 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아까도 연륜이 짧으니까 몰려다니고 한 곳으로만 집중을 하는데 좀 자유우파 여러분들 뭐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다 좀 부탁할 것은 자꾸 장동혁 대표 지도부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지 마시고 요구하지만 마시고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죠. 자기 영역을 개척을 해서 그 속에서 좀
판을 그 영역에서 또 하나의 주인이 돼서 판을 만들어가는 우파의 또 하나의 영역의 주인이 돼서 그래서 내가 자유한국당 전한길 대표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전한길 대표 쪽으로 움직이는 후배가 있어갖고 내가 움직인다고 그래갖고 내가 조언을 했어요. 어떤 조언을 했느냐면 당신이 전한길 대표가 노사모 활동을 옛날에 했었기 때문에 문성근의 영역을 개척해라. 즉 문성근의 좌파의 문성근의 영역을 개척을 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문성근은 문화적으로 그 문화 코드를 가지고 이 좌파의 조변을 더 넓히고 그 활동가들을 더 많이 만들었지 않냐. 문성근이. 그러니까 문화 코드를 갖고 영역을 더 넓히고 두텁게 하고 그러면서 그 대중적인 영역을 확산시켜서 결국엔 문화 코드에서 문성근과 명계남이 이제 대장이 되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해라. 세상은 꽉 정치만 대장이 있는 법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 전한길 대표가 그런 문화 코드, 문화적 감성을 가지고 전국적인 순회 콘서트 같은 것들을 해라. 즉 그래서 꼭 이게 말로만 하는 토크 콘서트 하지 말고 이게 그것도 이제 안철수가 2012년에 바람이 일으켜서 그렇게 됐는데요. 말로만 토크 콘서트가 되지 말고 문화 코드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저번에 자유대학 친구들한테도 얘기한 게 이게 투쟁 구호 주먹질에서는 절대 저변이 넓혀지지 않는다. 그건 싸우러 가는 거다. 저변이 넓히려면 눈물이 나와야 된다. 감동이 있어야 된다. 눈물과 감성을 자극한 건 노래보다 좋은 게 없다. 그러니까 요즘엔 노래 부르지만 노래 없는 절하고 노래 열심히 불러대는 교회가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해요. 찬송가 부르니까. 노래라는 제가 레인보우 합창단 해봐서 알아요. 노래가 가져다주는 이 감성의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민요 같은 거, 아리랑 같은 거 하면서 노동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시름도 있고 힘겨움도 있고 그러는 거죠. 이 노래와 이 감성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눈물과 감성을 자극하지 않으면 저변은 확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2030 막 우리가 보면 7대3으로 다 우파를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지하는 70%의 2030들이 그럼 다 우파 성향이냐 이론적으로 아니죠. 어느 순간에 또 여기는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 쪽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데 좀 있으면 또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들을 더 많이 그냥 계속 묶어두려면 지속적으로 묶어두려면 문화적 감성 코드가 들어가야 돼요. 자, 제가 이거 오늘 김성애 비서관님 원래 한 30여 분, 붙잡아 보려고 했는데 너무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다음 주 목요일입니까? 2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전망은 나는 마음은 저번에 이제 탄핵 반대할 적에 헌법재판소처럼 4대4로 부결되지 않을까 그때도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8대0이 됐잖아요. 이게 나의 정치적이고 상식적인 논리와 법원 판사들의 논리는 좀 다른 코드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또 저는 그걸 잘 모르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 전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 뭐 무슨 내란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어느 지역에 소유 사태가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게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자꾸 내란 혐의를 그대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 본 판단이 아닌데 그죠? 본 재판이 아닌데. 그런데 본 재판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내란 재판을 먼저 하면서 자꾸 내란 판단이 나오니까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저기 법조 쪽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러냐 이렇게 했더니 법조인들은 또 자기들만의 사법 카르텔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 저도 약간 청천벽력이었는데 야 잘못하면 진짜 유죄 판결이 내란 판결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경악스러웠었는데요.
뭐 그거에 대한 뭐 각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유우파가 각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뭐 무조건 무죄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죠. 그런데 안 될 경우에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저들은 또 바로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들어올 텐데. 예,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한테 잠깐 메시지는 줬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제가 그 과정에서 정말 슬기롭게 자유우파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 게 그게 저는 큰 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아까는 뭐 기회고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만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가지고 또 다시 최근에 전한길 대표의 자유한국당 이런 분화 사태처럼 또 다시 국민의힘과 자유우파가 서로 싸우는 공격하고 막 사태질하는 이 부분이 다시 연출되면 참 좀 더 지방선거 대처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우파 국민들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은 그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났을 적에 상처받는 자유우파 국민들의 상처를 위무해 줘야 된다. 예, 예. 절대 관성적으로 법조 관성적으로 흔히 나오는 논평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절대. 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뭐 무죄 판결 났을 적에야 뭐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 다 좋아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축제하고 여기서 여의도에서 잔치국수 먹고 막걸리 한 잔 할 사람들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유죄 판결 났을 적에 이 당은 당대로 조심해야 되고 자유우파 국민들 윤어게인 특히 이 국민들도 상당히 슬기롭게 대처해야지 괜히 옆에 자기 친구한테 삿대질 먼저 들어가고 가까운 사람한테 삿대질 먼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김성애 전 비서관님 모셨는데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네요. 제가 앞으로 자주 출연하실 수 있도록 여기 우리 여의도 스튜디오 옆에 인근에 계십니다. 그래서 자주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김성애 TV를 만들었는데요. 뭐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어갖고 김성애 TV 로고 한번 올려주세요. 네, 오케이. 예, 말주변이 별로 없어갖고 마이크.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저는 열심히 좀 여의도 돌아가는 거 제 나름대로의 견해 주로 뭐 어떤 분들은 뉴스 전달하고 어떤 분들은 또 라이브 방송하는데 전 라이브 방송이나 뉴스 전달할 정도로 그렇게 순발력 있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은 잘 못하고 주로 제가 페이스북에 논평을 하듯이 그런 논평 중심으로 또는 이 전략 전술 중심으로 이럴 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 전술 중심으로 저는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성애 TV는 뭐 라이브를 보려고 하시면 여기 뭐 이영풍 TV나 다른 데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뉴스 해설, 스트레이트 뉴스 전달 뭐 이런 것들은 또 김경국 TV나 뭐 강신업 TV, 성창경 TV 많으니까 그런 데 보시고 저는 주로 전략 전술과 논평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방송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설 연휴 이후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많이 흔들어댑니다. 당의 중진이라는 정치 원로그룹들이 장동혁 체제를 마구 흔들어댑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바른정당 세력과 함께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자유민주주의 우파 정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퇴행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